자, 이 아침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국승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보도를 보았는데요. 지금 참여연대나 민변도 개정 정통망법 염려합니다. 온라인 입틀막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타당한 의견도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틀막을 뭐 형사적 처벌로 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 상대편인 국민의힘 패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뭐 잘못된 말을 하면 이제 잡아가겠다는 거냐, 중국식 입틀막인 거냐라고 네. 하는데 이번 핵심 개정 내용을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반복을 유통했을 때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이제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미국식에 가까운 그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에 가까운 제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비유는 조금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좀 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에요. 우린 유튜버일 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네, 그리고 파급력은 면피를 엄청남에도 했어요.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상 손해배상의 인정액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피해액의 최대 5배. 근데 이것도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아직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에 피해액의 5배라고 해도 사실 그게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생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 입증이 어렵더라도 5천만 원까지 배상 가능하게 해놨는데 사실 가짜 뉴스가 만약에 진짜 메가 플랫폼에 한번 탄다고 하면은 그 피해가 5천만 원에 늘 넘진 않을까 생각하면 이것도 막 엄청나게 심하다, 입틀막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과징금 10억 원 같은 경우에도 판결로 허위 조작임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징금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그 법 조항인데요. 정말 좀 조심스럽게 입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뭐 10억 원 과징금 이것도 최대다 보니까 사실 매번 10억 원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구조도 뭐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가정과 가정이 좀 겹쳐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플랫폼이 이러면 나도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 아니야라고 자기 검열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지난다면 시장이 안정화되듯이 이거는 이 정도의 제재구나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되면은 다시 좀 자유가 회복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냥 큰 울타리를 좀 쳤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안도가 되긴 하는데 저 고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언론사 출신인데도 그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이 특정 법인의 미래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은 필요해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또 공익적인 의혹 제기, 비단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나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공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언론 행위도 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매도당해서 나중에 크게 책임을 물리는 그런 일은 혹시 없을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조심스럽게 입법한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정보를 유통해야 되고 예. 고의나 악의까지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유통했거나 네.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임이 확정된 내용 그 이후에 법원이 이거 이미 가짜야라고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유통한 경우에만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우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통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예. 거라서 뭐 이게 만약에 그냥
그 아직 회색지대에 있는 영역, 즉 가짜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불법 정보에 이제 그 기존의 명예훼손 외에 인종, 성별, 나이, 지역,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뭐 차별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불법 정보 유형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제재가 들어가는 거라 정말 큰 틀의 울타리를 쳤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X 같이 해외에 이제 기반을 둔 그 SNS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는가?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다든지 의견을 표명했다든지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이 법에 적용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해외 사이트는 그 면책이 되고 국내 사이트만 이렇게 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를 찾아내서 입증하는 이게 결국 손해배상을 5배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특히 피고를 특정하는 방법, 그 너가 가짜뉴스를 퍼뜨렸지 해서 소송을 할 때 이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신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자기 이름으로 그 계정에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내가 올렸는지 딴 사람이 올렸는지 그것도 명확히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실무를 할 때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특정을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뭐 국내 사이트다, 외국 사이트다라고 법령을 통해서는 사실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특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사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특정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차이는 형사에서 발생하는 거지 민사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게시글이랑 똑같은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 법원의 확인 요청에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 정도 거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까지 입증을 하면 특정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부터는 조심해야겠어요. 예, 조심해야겠는데 그 국내 사이트만 이렇게 표적이 돼가지고 해외 사이트는 면책이 되고 그런 일은 또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피해자들이 뭔가 호소하려고 해도 그 해외 사이트에 서버가 있는데 나를 한번 특정해봐, 특정이 될지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여튼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또 거론이 되면은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는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의문문에 노를 붙이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다. 이걸 10대, 20대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만든 조어 중 하나가 조준동이라는 조어가 있는데요. 조국, 네. 이준석, 네. 한동훈. 즉 조준동. 네, 자기가 대권 후보라고 하면서 이슈 레카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제가 바꿔봤습니다. 예. 근데 참 사실 대권 후보라고 함은 물론 뭐 국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아젠다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방향을 제시해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언론에 내가 얼마나 그 이슈가 되고 나에게 관심이 얼마나 오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여기에 조국은 왜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스스로 이 묶음에 들어가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샌드 같은 경우에 뭐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살아왔던 삶은, 저도 와이프가 가수 출신
출신이고 아이돌 준비생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중소 아이돌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게 네. 정말 가시밭길 같은 겁니다. 사실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법고시 합격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과거 보여줬던 거는 정말 흙바닥에서 연습하고 막 시청자 몇 명 안 되는데 노래해달라 뭐 해달라면 밤새 막 새벽까지 노래 불러주고 예. 하면서 정말 성공을 위해 그 달려왔고 그리고 예. 이게 성공의 모델이 참 또 특이했던 게 과거에 뭐 대형 기획사 또는 뭐 직캠 이런 걸로 얻어 걸려서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지방 출신의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올라온 서사도 같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급이 본인이 국가대표급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비판을 해서 사실은 일배 낙인을 찍은다. 사실 뭐 그게 옳고 그름을 이 이슈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인으로 봤을 때 과연 정무 감각이 있나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이슈 선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 2030이 지금 리셋네 2030뿐만 아니라 사실 4050까지도 리셋네에 열광했던 이유가 정말 노력하면은 보답받는다. 흑수저 출신 예를 요즘에 아이돌들 막 누구 딸이다 얼마나 부자다 이런 걸로 어필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큰 투자도 받지 않고 정말 지방에서 그 성공해서 올라온 청년의 상징인데 네. 이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배로 낙인 찍거나 그 이슈 자기의 정치적 자기 그 유명세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건 사실 조국혁신당이 정말 2030은 버렸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죠. 지지율이 거의 0%예요. 예. 근데 이제 0%가 아니라 비호감도가 이제 99%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잊혀지는 게 싫기 때문에 뭐 이번에 축구 선수 그 월드컵에 대해서도 참 의미 없는 게시물도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러는 것들이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정무 감각이나 아니면은 의미가 있는가? 사실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낳게 되는 대목이고, 이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무 감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사실 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이미 뭐 한국일보에서 운영하는 이슈 전파사에서 논문까지 가져와서 큰 문제 없다라고 입증을 해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이슈를 국가대표급 정치인이라는 자칭 그 사람이 다루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사실 만약에 BTS나 블랙핑크였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또 만만하니까. 예, 청년을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는 거라서 참 이 사람의 그 추락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정말 한심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또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기일을 조롱했다 해서 이번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또 겨냥했습니다. 5분 23초를 왜 사용했는가? 이쯤 되면은 이분은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배 논란이 실제로 있는 부분이 맞는데 네. 이거를 딱 명확하게 핀포인트로 집어서 이런 일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애티튜드도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치 10대, 20대가 훈계하는. 그렇지. 아직도 자신이 그 논문 인용률 1위의 서울대 교수 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물론 한국법을 잘 모르는 그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10대, 20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교수의 그 티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 사실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 혹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식의 좀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현상을 지적하는 거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 같은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도 계속 말씀드린 이슈가 옳고 그르고 떠나서 정무 감각도 떨어지지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맞는가에도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정말 잊혀지기 싫은 건 알지만 그 사람의 밑바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정구승 변호사님 이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대표의 일배몰이 함께 짚어봤습니다.